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예. 안녕하세요. 안될 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야, 학생들 아니에요 주로? 저 알아요? 어떻게 알지? 이렇게 유명해졌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너무 재밌는 행사가 있어요. 지금 이 카이스트에서 질문다락방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제가 이걸 진행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좀 시작을 열어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코너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일단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어떤 걸 하고 있었고 저에게 질문이란 어떤 것인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요.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고요. 많이 줄였지만 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신호를 좀 주세요. 안 그러면은 무한정 길어집니다. 가겠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이제 궤도죠. 궤도에 대한 연구. 지금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저궤도 위성들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네요. 저궤도 위성들이고 이게 이제 궤도고요. 예, 궤도 연구를 하고 달까지 어떤 궤도로 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또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달 탐사. 지금 다누리 같은 경우가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찍고 돌아오는 형태의 굉장히 효율적인 궤도를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달까지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달까지 가는데 얼마나 연료를 쓸 수 있을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걸 했었고, 셀룰라 레이저 레인징이라고 위성에 레이저를 쏴서 위성의 궤도를 결정하고 상대 속도, 상대 위치를 계산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락하는 위성이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하는 일도 했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12년도에 혹시 포보스 그룬트라는 탐사선 아세요? 뭐 들어본 적 없죠? 예, 러시아의 탐사선인데 포보스가 이 화성의 위성이 포보스입니다.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에 착륙을 해서 그룬트가 그라운드라는 뜻인데 그라운드를 긁어서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미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의 중력권을 탈출해야 돼서 일단 화성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발사를 해야 돼요, 지구로. 그러면 전체 무게의 80% 정도가 연료로 가득 차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유독한 물질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포보스 그룬트가 가라는 화성은 안 가고 발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통제 불능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미국, 우리나라, 일본 여러 나라한테 이거 우리 어디 떨어질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궤도를 계산하는 과학자 두 분과 함께 같이 어디로 떨어질까 예측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지금 저 빨간 점, 요게 바로 2012년에 예정된 포보스 그룬트 예상 착륙 추락 지점이에요. 착륙은 아니죠. 추락 지점. 그리고 이게 오차입니다. 오차 범위가 지구의 3분의 2예요. 어차피 어디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 놀랍게도 추락 10분 전에 정확하게 제주도 상공을 지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정말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당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고민을 하고, 저도 잠도 못 자고 공중파 3사에 다 나오고 뭐 군인들, 국토부 공무원들도 다 와서 밤을 새면서 지금처럼 재난 문자가 막 와요,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포보스 그룬트의 고도는 어디고 위치는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위급한 상황이었고, 이게 바로 그 포보스 그룬트 탐사선의 모습입니다. 근데 본 적 없죠?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 SBS 월화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 드라마도. 이 드라마도 아무도 모르고 포보스 그룬트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왜 아무도 모르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학을 너무 좋아하고 과학만 있으면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죠? 하지만 그래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5년 후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과학으로 즐겁게 살고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점점 슬픈 상황에 빠져요. 단지 어릴 때 과학을 문화로 질리던 그 시기를 떠나서 이제 더 이상 과학이 문화가 아니에요.
과학의 나의 과학적 성취를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되고 그 성취를 수준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언가 칭찬을 받고 많은 이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과학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성취를 증명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과연 이게 문화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보이시는 게 문화입니다. 스포츠, 뭐 미술, 영화, 음악 이런 거 문화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즐겨요. 그렇죠?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불리는 과학 문화, 오늘 이 질문 다락방에서 벌어질 대중 강연, 이게 과학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대중 강연 많이 들어요? 과학 대중 강연? 올해 5번 이상 들었다. 솔직히 많이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보통 한 번 이상 물어보는데 또 약간 영재 친구들이라서 올해 한 2번 이상은 내가 과학 강연 들었다. 꽤 있죠. 좋습니다. 2번 이상 들은 친구들 영화 올해 몇 개 봤어요? 영화. 네. 1개? 거짓말하지 마요. 보통 우리가 1년에 영화를 한 편 보는 사람은 잘 없어. 그럼 우리 영화 네? 한 편밖에 못 봐요? 부모님 때문에?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음악도 한 곡밖에 안 들어요? 많이 듣죠? 네, 우리가 살면서 음악을 한 곡만 듣는 사람 없습니다. 1년에 한 곡.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문화는 우리가 다른 문화처럼 다양하게 즐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과학 문화는 대중성이 없을까? 다른 문화는 많은 사람이 즐기고 누구나 즐기고 굉장히 여러 번 즐기고 반복해서 즐기는데 왜 과학 문화는 이게 없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과학 문화를 대중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 시트콤 본 적 있어요? 시트콤? 본 적 없죠? 이거 본 사람? 보셨어요? 몇 개나 봤어요? 네, 이거를 많이 봐도 뭐 한두 개 보신 분 계신데 이게 그 125부작이에요. 네, 이게 그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시리즈 연출하신 김병욱 감독님의 4번째 하이킥 작품이라 불리던 건데 감자별 2013 QR3라는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처음에 저 자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밑에 2013 QR3 누가 지었을까요? 이 이름 제가 지었습니다. 네, 처음에 아주 훌륭하신 천문학자한테 그 자문을 구하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온 천체예요. 이게 지구로 들어오면서 지구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외부에서 오는 천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별을 빼야 된다. 그 다음에 감자가 아니니까 감자도 빼야 된다. 그러니까 TVN 1일 시트콤만 남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문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샛별이라고, 금성도 샛별이라 부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않지만. 그래서 별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감자처럼 생겼네. 그래서 이 감자별에 대한 이런 자문도 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와 이런 이 미디어 쪽에서 연결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과학자들은 이게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쪽에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연결해 주는 걸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 출연도 했었고, 네, 제가 직접 자문을 하고 출연하는 모습입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이제 제 연기 동기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뭐 상해에 가서도 강연을 하고, 뭐 YTN 사이언스에서도 이 과학 다큐멘터리 진행을 하고, 팟캐스트도 요즘 골대녀에 많이 나오시는 윤태지 아나운서죠. 네, 같이 팟캐스트 라디오도 과학을 진행했었고, 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투머치 사이언스, 뭐 과학 만물상, 우주 뭐 이슈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다양한 것들을 했었고, MBN이라는 곳에서 교양 토크쇼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라소니 아카데미라고 뭐 철학자, 인문학자, 사회학자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의 입장으로, 과학자 관점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했었고요.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네, 너무 오래된 게임인데 또 우리 이 친구들이 알 수 있죠, 우리 영재들. 네, 스타크래프트 중계도 했었습니다. 네, 다 하는 거야 그냥. 과학이면 이때도 과학으로 중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이 박상현 캐스터, 이승원 해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제가 이분들의 중계를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같이 중계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저를, 그래서 뭐 가끔 마이크를 넘겨드리면 이야기를 하셔라.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SCV가 미네랄로 출발할 때부터 과학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중엔 재밌어가지고 계속 과학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과학인가요? 저것도 과학인가요?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재밌었고, 이승원 해설님이 내가 중계를 19년째 했지만 태어나서 이런 중계는 처음 봤다. 네, 이 영상은 저희 안될각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과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본 수많은 게임기 회사들에서 펍지에서 연락이 와서 배틀그라운드에서도 나가서 과학 이야기를 하고,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이 국내 출시되는 걸 기념하면서 OGN에서 나이트 시티 와이어 코리아 라디오 쇼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과학 해설자, 게임 개발자와 함께 같이 과학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안 될 과학이 이제 62.6만 명. 근데 이것도 좀 며칠 전에 캡처한 거라 지금 64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잘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어요. 지금도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죠? 제가 했던 강연 중에 가장 거대한 강연이 2,000명 강연이었어요. 2,000명 강연. 2,000명이 강연을 들어오면은 500명은 자요. 이거는 거의 침팬지 실험하고 똑같아요. 그냥 2,000명의 침팬지를 놓으면 500명이 자요. 거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강연을 잘해도 1,500명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런데 이 영상은 15분짜리 영상 하나가 361만 명이 봤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이기에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YTN 라디오에서도 정기적으로 한 5개월 정도 고정으로 진행했었고,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뭐 MBC 라디오에서도 장성규님하고 같이 또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뭐 TBS 라디오도 종종 나가서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현재 KBS 라디오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25분에 김태훈님하고 같이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 10개월째 계속 하고 있고요, 고정으로. 네, 이거는 그 갓세븐 알아요? 갓세븐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갓세븐의 영재의 친한 친구란 SBS 라디오인데, 이분은 이제 갓세븐이 아니고 갓세븐의 영재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이분은 갓세븐의 제이비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레이나라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이날 처음 만났어. 저도 처음 봤어. 즉 갓세븐 영재의 친한 친구인데 갓세븐도 없고 친한 친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 나가서 또 과학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딘딘님의 뮤직하이에 나가서 또 과학 이야기를 하고. 네, 딘딘 알아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예, 딘딘님하고도 과학 얘기 많이 하고, 네, 종종 또 연락이 와요. 네, 그리고 침착맨을 만났어요.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침착맨. 네, 우리 병건이. 네, 병건이를 만났고, 잘 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겠죠? 근데 과학 이야기가 나와서 조회수가 1시간 40분짜리가 226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무려 8시간 30분짜리 과학 이야기가 74만 명이 봤어요. 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네, 여러분 과학 이야기 8시간 30분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수업 오늘 1교시는 9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새벽 5시까지 17,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일이죠.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기가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섭외들이 계속 왔습니다. 이 슈카님, 김성회님, 뭐 광민수 소장님과 함께 그 알쓸신잡 같이 게임을 기반으로 알쓸신잡처럼 다양한 분야 이야기를 하는 방송도 출연을 해서 지금 현재 잘 돼서 시즌 3까지 하고 있어요. 네, IHQ랑 케이블과 뭐 올레 TV 이런 데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유현준 교수님, 개그맨 이상훈님, 뭐 많은 분들, 뭐 최근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JTBC라는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에 나가서 강호동님도 만났죠. 네, 강호동님도 만나고 다양한 분들과 또 과학 이야기를 나눴고, 혹시 G아이들 알아요? 여자아이들의 미연님. 네, 미연님과 광고 찍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 미연님. 네, 저는 베이비복스 간미연인 줄 알고, 예, 근데 미연님이라는 분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작년에 KBS에서 누리호 1차 발사 중계 나갔죠. 이 이야기 썰을 풀면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네, 1차 발사 때 누리호 중계를 정말 재미있게 했고, 2차 발사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섭외가 돼서 굉장히 재미있게 또 빌드업을 하고, 당초 뉴스 2시간으로 편성됐던 거였는데 2차 발사는 3시간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과학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발사가 됐죠. 네, 그래서 YTN 뉴스 나가고 KBS 뉴스라인 밤 11시 30분에 나가서 또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연애에 있는 과학 이야기라는 킹받는 연애 과학이라는 걸 MBC 1사이프 채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꽈뚜룹이라는 장지수님하고 같이 또 하고 있고요. 네,
연애에 있는 과학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일반적인 과학자분들이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굉장히 재미있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도 나왔습니다. 궤도의 과학 허세 절찬리 판매 중. 이게 그 2018년 12월에 나온 책이 그 리커버가 돼서 올해 5월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책이 바로 과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4년 만에 신간이 나왔고, 네, 이미 출시 전 지난주에 서점에서 3,000부가 다 팔려서 2세가 이미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갑자기 홍보 느낌이 나는데, 네,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할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우리 모두를 관통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뭐가 가장 중요한가?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중요하세요? 돈이 중요하죠. 네, 사실 우리가 여러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 내가 왜 살까? 이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 끝낼 수 있습니까? 끝내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끝나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끊임없이 계속 후대로 남아서 인류라는 종은 영생하길 바래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끝날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끝낼 생각이 없다. 결국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과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의 생존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생존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주시고, 오늘 이 질문 콘서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들이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목표를 찾는데 저만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어떤 선택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선택 중에 과연 내가 더 힘든 게 뭘까? 예, 둘 중에 꿀을 빨 수 있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더 힘든 게 뭘까? 나한테 좀 더 어려운 선택이 뭘까? 그리고 항상 그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선택은 반드시 그 과정에서 나를 성장시킵니다. 근데 내가 너무 편한 선택이다, 그 과정을 겪을 때는 사실 나는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쉽기 때문에 그 길이 쉬운 거거든요. 성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별을 찾으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우리가 별을 보려면 사실 공해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잡광 때문에 안 보여요. 도시에서 네온 사인, 가로등 때문에 안 보이고 건물의 빛들. 근데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하는 별을 찾으려면 우리는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밝은 데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목표, 꿈을 찾고 싶으시면 여러분을 점점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찾는 꿈꾸는 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